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김영정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어제부터 이어진 컨퍼런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집단 유형별로 이제 테마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여성 1인 가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목은 배제와 불안을 넘어 여성 1인 가구의 생활과 요구라고 해서 어, 여성 1인 가구들이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주거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주거 정책을 딱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은 정책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나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주거 컨퍼런스가 의미 있는 컨퍼런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 어쨌든 주거 정책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증가한 거는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뤘고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단순히 늘었으므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런 단순한 이제 정책 수립보다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이후에 천천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 가구와 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어쨌든 1인 가구에서 집이라는 건 혼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집은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 혹은 추구하는 관계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런 차원의 집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족이 변화하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1인 혹은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에서 가족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계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거복지가 좀 그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한국 사회에서 하기 시작할 때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라는 책도 많이 유행을 해서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떻게 이 1인 가구들은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혹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1인 가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주거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정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어저께 보면 총론에서 1인 가구 전반적인 통계를 통한 이제 현상들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1인 가구 여성과 남성을 보면 그 가구 숫자로는 비슷하다고 이제 통계로 나오는데요. 그 비중이 그 연령 비중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고령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다 남성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하면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양한 세대에서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고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
고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거의 고령 1인 가구 정책은 여성 정책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황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울 하우징 랩이기도 하니까 서울시를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게 될 텐데 지자체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1인 가구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 첫 번째 실태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활용할 데이터는 그 실태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조사와는 달리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획된 조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지 실태나 여러 다른 인구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1인 가구와 관련한 모든 생활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짐작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월 평균 임금 같은 경우 경제 활동 중인 1인 가구 중에서 월 평균 임금을 보면 확실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는 거의 평균 소득이 30만 원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뿐만 아니라 소득 분포도 이제 200에서 250만 원 사이를 중간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그 고소득 쪽에 남성들이 더 많이 분포했고 그보다 밑에 임금 쪽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요. 300만 원 이상을 버는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남성이 훨씬 여성들보다 더 많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 그러니까 이제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혹은 임시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이제 그 고용 안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로 그냥 반반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요.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통계는 무엇이었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의 그 상용직 그러니까 공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장년으로 갔을 때 한 3%포인트 정도만 떨어지는 경우였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청년 여성들의 그 상용직 비중에 비해서 중장년 여성에서는 거의 지금 상당한 폭으로 지금 71%에서 57% 정도로 굉장히 뚝 떨어지는 그 수치를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 형태를 보시면 통상 우리가 이제 좀 그 상대적으로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가 23.3% 정도 됐고 남성 같은 경우는 19%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원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많이 살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앞에서 계속해서 소득 수준이 여성이 더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거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1인 가구 여성들을 만나봤을 때 상당히 그 취약한 주거를 전전해온 역사들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주거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 바깥에 쉽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혼자 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뭐 이거는 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경제적 불안감이 아마 1순위로 되게 꼽히겠죠.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성별 상관없이 경제적 불안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에 관한 것들은 남성 1인 가구 중에서는 안전, 그러니까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 이것을 이제 혼자 사는 삶에서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1.2%가 혼자 살아서 어려운 점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났고요. 희망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원하는 가구 형태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자 이대로 계속 살고 싶은가 이런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밝힌 분들이 42.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응답한 분들은 29%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나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동체 주거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 주거라는 용어가 그렇게 흔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 이렇게 이제 친구나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공동체 주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는 분들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11.2% 정도가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뭐 다른 가구 형태로 살고 싶다라는 선택지에 비해서는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가구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도의 통계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이제 숫자로 된 이야기들 말고 여성 1인 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요구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로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혼자 사는 것이 고립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1인 가구로 살면서 장점으로 대부분 이제 독립, 향유, 자유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이런 것과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많이들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보면 그냥 슬리퍼 신고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뭐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공간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친밀한 관계가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 얘기를 앞에서 좀 했었는데요. 안전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관계와 기타 다른 영역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계 자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이제 혼자 살면서 나중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많은 소득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건강해야 한다와 이제 주변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건강과 관계 자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1인 가구가 늘고 있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사회적 결합의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혈연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주거 공동체 혹은 우리가 주거 공동체라고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뜻맞는 사람들과 좀 실천을 하면서 같이 살거나 혹은 아니면 이웃에서 교류하면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좀
그 집 안에서 뭐 평등하고 좋은 소통의 관계들을 경험을 하고 민주주의를 연습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1인 가구로 통계에 잡혀 있는 숫자 중에서 일부에는 혼인 관계 혹은 혈연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크게 1인 가구의 통계 수치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친구와 산다든지 뭐 친구 플러스 연인이 산다든지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가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함께 돌보고 함께 뭐 그 거주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가족들이 원래 하고 있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조사들도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1인 가구의 증가가 1인 가구의 부상이 단지 1인 가구 그 자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도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여성들이 이제 그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자신들이 불만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가족 없는 자로서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가족 단위로 되어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의 멤버로서 얻는 그런 정책 대상이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산하지 않는 자의 배제입니다. 사실 이제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 주택 공급은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게 신혼부부에게 좋은 그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저변에는 사실은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출산을 하지 않는 1인 가구들 할 것 같지 않은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으로부터 또 소외된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인 가구를 위해서 그 조례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 계획도 이제 막 그 여러 군데서 고민을 하고 수립을 하고 이런 단계인데요. 그랬을 때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1인 가구가 여성이 겪고 있는 이제 안전 불안이라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놓는 정책이 그 족족 1인 가구 여성들을 위한 안심 몇 종 세트라든가 뭐 안심 귀가 뭐 스카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방범창을 다는 것을 도와준다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제한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과연 그 최선의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뭐 안전에 관한 도구들이라든가 기본적인 범죄로부터 예방할 그 여성들이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뭐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임시적인 조치로서는 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에는 소득이 낮다. 그 다음에 주거가 또
좋지 않다. 그런 것은 안전은 사실 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면 덜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득 수준이 높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불평등하게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그 안전으로부터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딱 이제 그 안전을 위한 문고리를 어떻게 잠궈야 되는지 뭐 이런 안전 현관문 안전에 대해서만 이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임시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우리가 이제 불평등에 처한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의 요소들을 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 장에서 제가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라는 책에서 인용했던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면 혼자서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함께 잘 산다는 것은 한 측면으로 보면 그 1인 가구들이 주변에 있는 뭐 그들이 가족으로 구성하고 싶은 주변의 친구나 연인이나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존중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제 잘 주변의 지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 한 측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한 가구 유형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측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든 어쨌든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유대,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 압박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뭐 회사에 가면 뭐 어떤 그 복지 제도라든가 뭐 경조사 뭐 쉽게 말하면 경조사를 지원하는 것들도 사실 가족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해서 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가구 유형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이상한 것으로 보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모든 사람의 가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삶을 선택하든 어떤 가족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런 삶의 선택이 부정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제안하곤 해요.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자. 그 동네 친구들을 만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든가 어떤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인 가구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회복할 때 굉장히 어려운 미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하면 그리고 가족 정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책 지원에 대한 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관계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다른 정책과 다른 1인 가구의 부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여성 가족 관련한 이제 서울시에서도 여러 부서 중에서도 그쪽 부서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정책 제안을 하고는 했지만 사실은 1인 가구에 관한 정책은 전 부처 뭐 공무원으로 치면 시로 치면 전 부처가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건강에 관해서 혹은 또 이제 세대별로 지금 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여성 1인 가구라는 집단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연령별로도 소득 수준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특히 뭐 이제 고령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주택에 관한 부분에서 전 부처가 거의 이제 1인 가구의 부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자기 사업에 있는 것들을 서로 트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그 정책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그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주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저 패널을 나와주실 토론자분들께서 아마 이제 주거에 관한 그동안의 불만 혹은 좀 이렇게 바람직 같다고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대안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간단하게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발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 평소에 가지고 계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편하게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세상 워커스 윤지연 편집장이라고 하고요. 김영정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내용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여성이 이제 소득이라던가 그리고 고용 형태라든가 여기서 이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낮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 1인 미혼 노동자들을 위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이때까지 쭉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 지역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성 아파트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이랑 서울 이제 구로공단 그리고 뭐 부천, 인천, 대구, 부산 그래서 한 6개 지역에 한 1,800명 정도 이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이제 벽이 이제 갈라진다던가 아니면 천장이 좀 내려앉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보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인권단체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했던 얘기인데, 이제 여성이 사는 아파트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제 공중전화를 이제 밤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병원에 가는 거를 막는다거나 가족들의 출입을 막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80년대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대까지 이제 계속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는 이제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재개발을 결정을 하면서 철거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이 아니어서 이제 명도 소송부터 진행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어 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는 이제 서울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맨 처음엔 이제 저소득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오피스텔을 만들겠다, 햄버주택 형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이제 성별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공단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이런 여성 아파트들도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 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뭔가 여성 기숙사, 1인 여성 기숙사들은 어떨까? 그 2010년도에 그 구미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임금차별이랑 승진차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노사 분쟁이 일어났었죠.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근데 그 한 용역 600명 정도가 이제 여성 기숙사에 이제 들이닥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뭔가 그 잠옷 차림을 끌려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성추행과 뭐 폭력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은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보금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그 기소를 했었고, 근데 사실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의 소득이나 뭐 그 고용 형태나 안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때까지 불평등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주거 형태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이제 SH 같은 경우는 한 임대주택이 한 4만 가구 정도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성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게 한 96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LH 같은 경우도 한 2만 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9호 정도가 이제 여성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여성 그 주택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정부에서 좀 많은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존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아파트나 또 오피스텔의 문제점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언니도 이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CCTV, 그리고 또 경비 아저씨가 있는지 문제였습니다. 사실 경비실이 있는 형태는 굉장히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래서 또 안전 비용이라는 걸 여성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강한별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성은 약자니까 어떤 약자 주거 복지에 대한 형태로 이런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한켠 불편하면서도 사실은 실제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어떤 안전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을 제거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좀 더 하는 편이고요. 저도 아까 김영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는 기관에서는 보다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여성이 주거를 선택할 때 안전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더 나은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주거 양식을 선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 사회가 전혀 모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마치 이것을 질적 평등, 그러니까 양적 평등으로 연함의 문제를 그 동수로 맞추느라 굉장히 가리고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여성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거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몸 니을 꽃 한 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니을 꽃 단칸반 한 자락을 넘어서서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 내가 인간임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앞으로는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충분한 주거 공간 확보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제 필요한 재반 환경이 무엇인가가 있을까 했을 때 계속 나오는 말이 커뮤니티, 공동체,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비혼 여성 공동체 에미프라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저희 단체는 공동체, 비혼 여성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어떤 공동체를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공동체는 조금 약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비혼 여성들이 넓게 퍼져 있되 그 여성들이 필요한 어떤 적재적소의 타임에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뭉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도 이제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군을 형성해서 살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가장 든든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혼자 사는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그 주거 공간이 가까이 근접하고 있을 때가 가장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가장 나의 어떤 삶이 풍요롭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빈번하게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커뮤니티 말고도 저는 이제 비혼 여성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들을 좀 각종 여러 단체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다 같이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우리가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의 각각의 집에 왜냐하면 저희가 집을 짓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집을 우리가 확보를 하되 이 마을 자체에서는 조금 비혼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러니까 타운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주거 지원이라던가 복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아주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좀 찾아보게 된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형 공동체 주택이라는 지원 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제도라고 알고 있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희 MF 회원님들 몇 분과 같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인원수가 뭐 6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 6명에서 10명이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으고 그 자본을 투입시키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땅과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명목상으로는 90%, 실질적으로는 7, 80%의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 그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된 제도였는데 그랬을 때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도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일단 그렇게 땅을 사고 서울에 있는 땅을 사고 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빼고 몇 억 정도를 그 공동체 인원들끼리 출자를 해서 이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 친한 친분을 가지고 함께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이라도 사실 당장 몇 억에 되는 금액을 너 일단 갖고 있는 돈 얼마 있어? 막 이래가지고 가져오게끔 해서 같이 이제 모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행위들이다 보니 어떤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그 제도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조금 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러프한 형태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이 비혼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1인 가구, 2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혈연이 아닌 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제가 30대 여성 청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조금 더 연차가 생기고 혹은 조금 더 경제적인 재반은 안정이 됐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그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때도 1인 가구, 2인 가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했던 경험에 비춰서 조금 아이디어적인 접근을 해보자 해서 생각을 했던 건 저희 MF에서 그 여성에게 마이크를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비혼 여성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지금 5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대에 서서 여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운영을 했던 행사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할 건데 그런 형태처럼 이 지역에 계시는 그러니까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은퇴한 여성들 더 많이는 70대, 80대까지도 본인의 삶을 단단하게 영위해 오셨던 여성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20대, 30대 여성 청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세대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같은 세대별 주거 형태, 주거 공동체의 형태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령층이 다양하게 그런 어떤 여성 가구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조금 유기적인 형태의 공동체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주거 공간의 안전성도 서로 심리적인 거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의 단단함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성에게 마이크를이라는 해시태그 참 참신하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됐고요. 또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적당한 유대 관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발적인 비혼 여성들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제도들 또 제도의 한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연령대별로 참 불편한 점들 또 고민들이 참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들으면서 저는 이제 30대로서 또 안전 문제 또 이 불안정한 주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또 40, 50대 분들은 또 경제적인 노후 준비나 이런 게 있겠고 또 더 노년층 분들은 또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참 여성으로서 여성 1인 가구로서 이런 연령대별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짚어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더 제도적으로 마련된 그런 해결책이라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성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히 연령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욕구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가를 소유한 비중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으로 가면 자가 소유 비중이 제일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서는 그래도 그 나이가 들면 집 한 채는 마련 원래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집 한 채 마련이 약간 생애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자가 소유율이 고령은 높으니까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그 집 한 채가 그냥 다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끊기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 수입이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고 집 한 채만 가지고 그걸 노후를 완전히 그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그 경제적으로 그 자가 소유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노후가 보장됐다고만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고령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보면 그 집 하나를 어떻게 하면 뭐 임대를 해서든지 어떻게 좀 이걸 가지고 좀 남은 기간 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집은 너무 낡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이런 고민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고령 같은 경우에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고령의 생활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병원의 동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건 뭐 다른 세대에서도 사실 뭐 응급 상황에서 그 누군가 동반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데 대한 뭐 그런 욕구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정도 차이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1인 가구가 된 경로가 비혼도 물론 있지만 사별이나 때문에 이제 그 1인 가구가 된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인 여건 이것이 갑자기 이제 그 빈곤으로 추락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댓글도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이 제이첸님께서는 MF 대표님 발언 아주 유익하고 비혼 여성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라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바로 밑에 리본님께서는 이미 커뮤니티가 공고히 형성된 곳에 새롭게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에는 용기가 부족한데 혹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 관계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쉽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제 새로운 멤버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러프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운영자가 오픈 마인드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그 커뮤니티에 남아 계신 회원분들의 어떤 성향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고 하면 이게 우리는 누구나 남을 경계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예전에는 좀 옆집에 있는 친구랑도 인사를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문 두드리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어렵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는 게 민폐가 된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들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는 너도 그냥 이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사람이고 나도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이고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야라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되 타인의 어떤 그 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했을 때 사실은 그런 관계 그 마음이 조금 많이 유순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MF에서도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얻게 된 소스들인데요. 그러니까 막 회원들로 하여금 나를 소개하게 만들고 뭔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자기가 스스로 나도 이 얘기 정도는 하고 싶은데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들을 조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또 주거의 형태와 맞물리게 됐을 때라면, 그러니까 주거 커뮤니티의 어떤 맞물리게 됐을 때라면 너가 원하는 주거의 형태는 어때?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예를 들면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과는 절대 살 수 없어. 라던가 나는 그러니까 샤워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못 살겠어. 라든가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내세워서 그런 소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인드가 열리게 되고 이야깃거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초희 회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MF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댓글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는 이 비혼 여성 커넥션 커뮤니티 MF 회원인데 1기부터 함께했던 회원은 아니고요. 저는 3기부터 활동을 하게 된 회원으로서
에미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인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적어주셨던 어떤 고민거리들, 그걸 저도 에미프 들어갈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기로 들어갔는데 이미 1기, 2기 분들이 계실 거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나름 잘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한별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사실은 안정감이라는 게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주변 환경들이 예측 가능하고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가 들어간 회원이기 때문에 에미프 내에서 막 오프라인 행사가 막 활발하게 열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일단 자주 뭔가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굉장히 어떤 끊임없이 어떤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이게 어떤 막 여러분 적응하세요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내지 뭔가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께 이제 여성에게 마이크를 이라는 해시태그처럼 발언권을 드립니다라고 서로 굉장히 수평한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주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든 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존중받았던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비혼 여성 커넥션 커뮤니티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여성분들이 계시고, 그게 연령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도 다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들도 다 조금씩 다른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데, 아까 김영정 연구위원님 발제해 주실 때에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또 제가 금방 3기로 들어갔지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자의 자세로서는 이제 또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선에서 또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커뮤니티를 찾고 계신 분들께서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MJ 킴님께서 연령대를 다양하게 어울려서 여성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여성 주거를 말하면 항상 범죄 안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범죄 안전 외에도 다양한 관점 제시해 주셔서 좋네요 라는 말씀 리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와 또 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 위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 혹시 또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여성 1인 가구로 살면서 여성 1인 가구가 잘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이번 컨퍼런스 앞두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성 1인 가구로서 겪었던 어떤 질문들 아니면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미 다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랑도 되게 많이 닮아 있고, 조명진 아나운서님 언니분 이제 하셨던 고민이랑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처음에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나만 하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 여성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비슷한 고민했어라는 이야기들을 아까 저희 5명이 다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했던 것처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막 부동산에 혼자 가면 안 되던 일들이 아버지나 다른 남성을 대동하면 갑자기 한 큐에 해결이 되고, 청약에서 여성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사실상 없다던데 그래도 뭔가 청약 통장을 나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여성 1인 가구로 특정되는 순간의 안전 문제라든가 내가 노년까지도 여성 1인 가구로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 하나가 돈을 많이 벌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한데,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가 갑자기 마법처럼 막 한순간 사라지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고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여성들이 재난이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를 보장받는다면 사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 사실 그런 일들이 아직 실현되지가 않아서 제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그럼 각자 또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무지 뭐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로는 그 기존 제도들에서는 내가 혜택받을 수가 있는 게 없겠다. 그럼 우리 같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자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땅 위에서는 도저히 집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변두리로 향하다가 배 위에서 사는 삶은 어떨까 하고서 이제 요트 위에서 사는 삶, 이런 대안주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성 1인 가구로 잘 산다는 게 사실은 연결망 안에서 정주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답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역 여성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앞두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개 요소를 찾아봤더니 주로 주거 환경, 그다음에 지역에 관한 애착심,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및 안전, 이렇게 3가지가 주로 많이 꼽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역에 관한 애착심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애착심이 정주랑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애착심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인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을 지니는데, 다른 2가지 요소와 달리 비물질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취약할 때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하게끔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여성 1인 가구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정주를 위해서는 여성이 특정 지역의 친밀도를 느끼고 그 지역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로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찾았던 이 해답이었던 연결망 안에서 정주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과관계처럼 들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망 자체가 여성 1인 가구를 하여금 정주하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 역에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 그런 정주한 기간이 소속감이 초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성 1인 가구가 지역 내에서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자 한다면 지역에 관한 애착심이 생겨야 하는데, 그 애착심을 가지려면 일단 정주하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아니면 계약 갱신마다 남성 평균 임금의 64%에 불과한 낮은 소득을 따라서 더 멀리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리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세상이나 나의 주변에 위치한 어떤 환경이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다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면, 그럴 수 있으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 지역에 내가 예측하고 예상 가능할 수 있도록 오래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이나 아니면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맨 처음 발제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의 노동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고려한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렇게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도 한 기관에서 오래 정주할 수 있도록 공급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의 갱신 조건 같은 경우도 제 동생도 지금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언니 나 근데 여기서 더 오래 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찾아봤더니 결혼하는 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약 기간의 갱신 조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성 1인 가구의 정주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좀 설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수적으로는 전월세나 아니면 첫 자가 마련을 앞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역시도 한 지역에서 그 여성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초석을 마련한 다음에야 이제 그럼 어떻게 지역 안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이냐,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가 그 다음 이제 질문으로 마주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처럼 특히 강한별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형성하기 희망하는 집단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공공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청년이나 노년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돌봄 수행자에 관해서 임금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해서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강은별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년이나 노년층이 지역 사회 내에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뭔가 이게 인공적으로 조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어떤 관계망을 수립하는 것, 그게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장년이나 노년 여성 1인 가구 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한다든가 아니면 사별한다든가 가족 재구성으로 인해서 1인 가구로 재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성 자신으로 관계를 형성한 경험보다 장년, 노년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왔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1인 가구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고 튼튼한 관계망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 주택을 이제 시도를 한다는 게. 근데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인 건데, 이거를 이제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뭔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여성 1인 주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택 이외에 거처라는 이제 그런 뭔가 고시원, 뭐 여관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성의 여기 그 월 임금 격차를 보면 아까 전에 그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 계층 같은 경우 5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한 44% 정도가 되는데, 사실 고시원이라는 곳이 요즘에는 고시텔, 리빙텔 이러면서 이제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그 요즘에 좀 그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고시원의 확장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제 업체가 꺼가지고 이제 월세를 이제 집주인과 나누는 계약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마포나 강남 쪽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돌았는데, 한 30 몇 개에서 뭐 40 몇 개 막 이렇게 이제 쉐어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방 4개짜리 한 50평 아파트에 8, 9명 이제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 방 하나에 4명이 살고, 그리고 중간 방에 2명씩 살고, 그 다음에 뭐 1인방 있고, 1인방은 굉장히 비싸죠. 50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갖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 사는데, 이제 그 다달이 내는 뭐 관리비라던가 뭐 공과금 이런 게 한 8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한 3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떼가고, 그래서 이제 총 수익을 보면 그 한 가구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4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른데, 예를 들어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인이 업체에다가 이제 그 운영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업체에 한 20%를 떼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월세가 한 32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서로 모르는 여성들이 그 화장실 2개랑 주방 하나를 공유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집이 그렇게 부족한가, 한국 사회에서. 근데 뭐 텔레비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빈방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뭐 150만 채가 된다고 하고, 공공주택도 남아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런 거를 공유주택, 뭐 공동체 막 이런 걸로 포장이 돼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공유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제 공공이 이제 공유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고 수익까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그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 쉐어하우스나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장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주거와 관련해서 이 공동체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 여성들이 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안에서의 뭔가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공동체 주거 관련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시책으로 이제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주로 이제 민간 영역 말고 이제 공공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각자 모르는 1인 가구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제 쌈방을 위해서 갔는데 공동체 주택이니 반상회를 하시오 막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굉장히 그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려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1인 가구들 말고 이미 공동체를 형성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식이 법을 바꾸기도 하지만 법이 인식을 바꾸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의 문제와 접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금 자꾸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주거적 관점에서 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런 더 가족 다양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은 한국 사회는 연애나 어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결합으로 인한 어떤 가족이라는 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가 일일이 부여할 수 없는 어떤 사회복지 제도의 한 켠을 가족이라는 제도로 묶어서 그냥 너희가 개인적으로 복지를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영역을 할당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사랑에 맞이 못해서 이 사랑의 힘의 어떤 결실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조금 해체하면서 이 주거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뺀 어떤 관계, 그러니까 1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 주거에 모르는 타인과의 어떤 결합을 생각해야 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믿는 친구,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내가 결합한 형태의 어떤 그 공동체, 사실은 뭐 2인 이상만 돼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합이 같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같이 지고 경제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태로의 주거복지 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게 뭐 세대 간 결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결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무처 근처의 어떤 동료들끼리 결합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의 새로운 주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예를 들면 SH라던가 LH라던가 이런 곳에서 뭔가 공동 주거를 제공을 할 때 이 건설 자체를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가족의 형태에 맞춰서 건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친구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내 방은 좀 크고 얘 방은 조금 작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 인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미묘한 어떤 심리전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정주를 할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기반을 다져 나간다면 곧 뭐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사실은 이런 컨퍼런스가 필요 없는 주거의 형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공동체 주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고요. 또 사실 이 한 곳에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참 힘들겠구나,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월세 기간 끝나면 이제 이사를 가고 뭐 지역에 애착심을 갖기도 전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경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보다는 1인 주거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관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각 집단의 필요와 열망을 만족할 수 있는 이반 단계부터의 시민의 다양성 욕구가 반영되는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컨퍼런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컨퍼런스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분들 뭐 함께 해주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고 싶은 의견 남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아까 저거 발제하면서 이제 여성 1인 가구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때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로서의 뭐 방범 장치 제공 이런 것들로 끝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로만 접근했을 때는 여성을 좀 피해자 집단화하는 혼자 사는 여성 모두가 그냥 집 안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 집단처럼 보이게 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를 보이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개방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가족이나 결혼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많은 그 모델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성 주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있는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여성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 정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요구하고 뭔가 담아내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7년에 이제 송파구에 한 여성 안심주택이 이제 건설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역차별 논란이 일어서 이제 무효화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천구에 이제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뭐 그건 행복주택이지 여성 안심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성들이 불안정한 노동과 고용차별과 그리고 뭐 그 안전에서 위협 뭐 이런 거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여거에 기반한 뭔가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질적 평등을 맞추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양적 평등을 맞춘 걸로 됐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시선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가리고 없는 것 취급하고 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구는 쪽의 말을 듣다 보면 사실은 파워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기득권이었던 세력에게 훨씬 더 많은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 기득권의 안정성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더 공고히 하게 해줄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평등의 문제, 그리고 지켜야 하는 어떤 권리의 문제가 정말 양적으로 다 맞춰져 있는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다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각의 이제 부분들에서는 왜 저렇게 자꾸 젠더 이슈를 만들어서 젠더 갈등을 만들려고 해라는 관점으로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인 안전망과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삶의 기반이 전 사회적으로 좀 평평해져야지 우리 모두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자 함이 아니라 조금 더 다 같이 잘 살고자 함으로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선진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토론에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성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용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SH공사 하우징랩 맞는 여기 매니저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성 1인 주거라는 섹터가 필요한지와 감사 인사에 관해서 저희 대표님이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개인적인 소감만 말씀을 드리고 맺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 1인 가구가 곽두팔 같은 가명 뒤로 숨지 않아도 또 서로의 이름이나 안부를 묻지 않아도 마음이 놓일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가면서 아까 전에 이제 윤지연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 비혈연 공동체에 관한 욕구가 높다라는 점도 맨 처음 발제에서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어쩌면 비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여성이 주거와 관련해서 경험하는 다른 요소들, 즉 안전에 관한 불안과 같이 단번에 개선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욕구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성 1인 가구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정주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거주 지역 내에서 높은 애착과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여성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참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방향들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